우리가 그것이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요. 비트코인은 중요한 그 폭등 전의 신호라기보다는 폭등이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미래를 보는 탁월한 인사이트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태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도 2월에 비트코인 우연히 발견하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에 푹 빠져서 책 쓰고 강연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계를 어찌 보면 뭐 인문학, 경제학, 과학을 아우르는 절대지성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왜 이 세계관을 또 알아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소신껏 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얘기는 많았지만 저 역시도 약간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비트코인이 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컴퓨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좀 짧게 보면 인터넷과 함께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메일을 보내듯이 뭔가 돈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일군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제 암호 기술에 굉장히 밝은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암호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중 지불이 되지 않는 인터넷 거래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중 지불이라는 게 제가 이메일을 진행자님한테 보내면 그 원본이 저한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이걸 보내면 저한테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메일인데 보내는데 저한테 없는 거,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 한창 좀 확 떴다가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요즘에 조금 다시 좀 반등을 하려나 이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 생태계는 조금 어떤가요? 요새 생태계에 되게 활기를 띠고 있죠. 제가 요새 엄청 바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안 좋으면 제가 한가합니다. 여의도에 이틀에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생태계가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좋은 뉴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꼽아보면 비트코인 ETF라는 게 있는데 그 금융기업들이 대신 비트코인을 투자해주고 그 수익률을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계속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거절을 해왔는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졌어요. 법원에서 너희들 그 거절 사유가 너무 진부하고 설득력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블랙락 아시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의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시가평가를 정당하게 하라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무형자산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생긴 게 다 다르고 가격 산정도 어렵고 그리고 시장이 활발한 것도 아니라서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각주를 달고 가격이 올라가면 반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반영을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각주를 달아서 CEO나 이사회가 망신을 당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CEO나 이사회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자산의 항목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런 뉴스들이 쭉 쌓이면서 지금 이렇게 올해만 벌써 2배가 넘었거든요. 상승폭이. 비트코인을 작가님께서 오리너구리라고 표현을 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오리너구리 되게 귀엽습니다. 네. 타지마니아에서 1700년대 말에 그 영국 선원들이 발견해가지고 영국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살아서 못 보내고 박제해서 보냈는데 영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뱃사람들이 장난한 거다. 인어 같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인데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포유류는. 그래서 이 오리너구리는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알을 낳는 포유류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오리너구리를 포함시켜요. 한 2마리 동물이 더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는. 그게 한 오리너구리를 발견하고 오리너구리를 어디다 넣을지를 정하는 데까지 80년이 걸립니다. 그전에도 오리너구리가 존재한다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학문적으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오리너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요.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보질 않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화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인 화폐로 보면 이게 가격이 고정돼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고정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화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화폐가 아닐 수는 있지만 존재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리너구리처럼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한테 이 얘기를 꼭 왜 해드리냐면 제가 10년 전에 똑똑한 고등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리너구리 얘기해 준 다음에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당황하죠. 진행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누구는? 일론 머스크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 많았잖아요.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그분이 발견했어요. 자동차는 향후에 가전제품 같은 전자제품이 된다고.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모빌리티가 있는 AI라든가 움직이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바꿔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갇히거든요. 오리너구리 떼제입니다. 이게 제가 진 게 아니고요. 철학에 있어요. 이 오리너구리라는 떼제가. 일단 그럼 비트코인이 폭등 전에 보이는 신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중요한 그 폭등 전의 신호라기보다는 폭등이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네, 반감이 반감기.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년 4월과 5월 사이에 반감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행사죠.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럼 좀 수익이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가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이제 기존의 유가증권이나 이런 뭐 주식이나 채권과 달라서 수익이 안 나죠. 비트코인에서는. 배당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이 스캠 이렇게 말할 때 그 스캠이 이제 피라미드 스캠을 얘기하거든요. 피라미드라는 그 사업 방식을 아시겠지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잖아요.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이렇게 배당을 주거나 이익을 가지고 수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뒤늦게 사는 진행자님이 이제 비트코인을 뒤늦게 사시면 저처럼 예전에 산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합리하잖아요,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산을 단지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죠. 일단 좀 이제 또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작가님 책에 보면 금융을 뭐 망가뜨리는 국가라는 이름이라는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국가가 금융을 망가뜨린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금융 그러면 우리가 은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최초의 금융은 그릇이죠, 그릇.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서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하지 않고 배가 부를 때도 사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능이 있으니까 내가 곧 배고파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안 그러거든요. 배부르면 그냥 얼룩말이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한테는 그릇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냥을 못하거나 못 먹을 때를 대비하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지금 돈이 남을 때 저축을 하는데 이게 냉장고도 없었고 옛날에는 창고래 봐야 이게 1년, 2년 더 이상 보관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시간이 이렇게 엇갈려요. 시간이 엇갈리는 걸 이용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걸 인간이 깨닫습니다. 이게 되게 영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가족도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가족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일해가지고 노인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워요.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노인이 되면 자녀의 부양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생산은 어렸을 때 못하고 늙으면 못해요. 금융은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4차원적으로 재배치하는 걸 하는 건데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면 사람들 간의 시간이 엇갈려야 돼요. 근데 금융에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같이 공포를 느끼거나 같이 탐욕을 부려요. 사람들의 시간이 엇갈려야 이게 정상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시간으로 사람들이 동시에 패닉이 전파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탐욕을 부리면 자산 가격이 한없이 올라갔다가 꺼지고 이러면서 같이 붕괴하거든요. 이때 누가 나서냐면 국가가 나서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놀래지 마, 내가 다 보증해 줄게 하면서 그 공포를 잠재우거나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그 광기에 막 휩싸여 있으면 찬물을 쫙 끼얹거나 하죠. 근데 국가가 한 번만 개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이 엇갈리는 게 금융의 게임인데 국가가 한 번만 개입하고 위기 때 개입하고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대중이 원해요. 국가가 개입하도록. 그래서 국가가 계속 개입을 하니까 사람들의 시간이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저축하거나
같이 소비하거나. 그래서 금융이 결국은 국가 때문에 기능을 못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저 문제가 페론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데 1950년대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찍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100%가 넘어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지금 0이거든요. 미국은 5%고 네네네. 우리는 3%대잖아요. 네.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금융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밀레이 후보가 되게 과격한 발언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기존 금융에 반기를 드는 어떤 세계가 이제 암호화폐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세계를 이제 열쇠 없는 창고라고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만히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그게 학교가 됐건 회사가 됐건 정부가 됐건 우리 인간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면 특수한 계층만이 결정을 갖도록 이렇게 중앙을 만들어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각화해 보면 창고가 있고 거기에 값 나가는 거를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창고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꺼낼 수 있으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공통점인데 하나가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 황제의 무덤이 예외예요. 황제의 무덤에도 뭔가 잔뜩 넣어놓는데 열쇠를 없애요. 그와 비슷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백도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뒷문이에요. 그래서 어나니머스라는 그 해킹 조직 알죠? 그 어나니머스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해킹되지 않는 서버는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도 뒷문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람을 해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리자잖아요. 그럼 저를 관찰해요. 제 생일 정보를 다른 쇼핑센터에서 뽑아내고 몇 가지 트랩을 만들어서 덫을 놔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제 정보를 다 낚아채가지고 저인 행세를 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겁니다. 뒷문이 있기 때문에 그 뒷문을 관리하는 엘리트들을 해킹하면 뒷문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백도어예요, 백도어. 근데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이자 동시에 창고인데 백도어가 아예 없어요. 보안이 뭐 확실하다, 뭐 그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그렇지. 보안이 확실하다고 할 게 없는 게 보안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백도어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 현재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으로 뭐 대체되는 사례랄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직관적으로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이제 법정화폐 하나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 당선자도 비트코인을 아마 법정화폐 하나로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발전을 하게 되면 금융하고 많이 이제 융합되면서 대체를 할 텐데 이게 법정화폐로 되면 일단 그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화폐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금융기관이라는 기관의 도덕성의 문제냐?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아예 그런 중앙을 없애는 거야. 탈중앙화해버리면 그렇게 정보가 하나로 안 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어서.